최근에 들어서 사실 다른 정당들 그리고 뭐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훨씬 그 전부터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실 한편으로는 좀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와 활동들이 좀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실 주관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북토크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금민 의장님 모시고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마이리틀 기본소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책 다들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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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역시 많이 보셨네요. 네, 어쨌든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이시자 노동당의 당원이시기도 한 오준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뭐 간단한 소개 같은 거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산 당원이기도 하고요. 논픽션을 쓰는 이제 오준호라고 합니다. 안산에서 2008년부터 2008년째 살고 있는데 안산에 살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를 만나서 세월호 작가 기록단으로도 활동하면서 세월호를 기록하다라는 책도 쓰게 됐는데요. 이번에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내서 제가 꼭 이 시기에 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주변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는 이 시기에 책을 내게 돼서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도 말씀 나누겠지만 많은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은 서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진행은 크게 이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지금 이때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 필요성을 중심으로 처음에 좀 이야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기본소득에 관한 많은 우려들과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룬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다루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기본소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좀 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갑자기 나온 아이디어는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그런 좀 간단한 역사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해진 질문대로 딱딱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그 말씀 나누기 전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흘러갈까 합니다. 기본소득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 생각해보면 2007년 8년 기본소득의 이야기가 나올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도 같은 생각을 쭉 해왔는데요. 사실 제가 살면서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한 번도 충분한 고정급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고정급여를 받아봤지만 이게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고 혹은 다른 식으로 이제 제가 수입을 얻게 될 때 작가로서 글을 써서 얻거나 아니면 강의를 해서 얻거나 할 이런 모든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액수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늘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따져보면서 그동안 벌어들였던 모든 수입을 다 엑셀에 놓고 계산을 해봤더니 책을 팔아서 책과 관련된 인센이 이런 거는 이제 10% 미만이더라고요. 10% 미만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그때 생겨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적인 이 삶의 조건, 생존의 소득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나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늘 해왔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그런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얻고 싶지만 이게 나한테만 이롭고 남들에게는 이롭지 않은 것이면 어떡하나 라든가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과연 이게 정당한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점점 더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고 모두에게 이롭고 또 모두에게 정당하고 심지어 이제 가능하다 뭐 그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되면서 이 책까지 집필하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뭐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그런 배경 뭐 이런 부분을 이게 책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 분들을 책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뭐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는 최근에 확립된 것이긴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부는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뭐 그런 생각이 기본소득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되면서 소수에게 이제 부가 독점되면서 모두에게 삶을 보장하는 제도, 보장하는 그러한 사회 공동체적인 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의 방법을 찾았고 복지국가가 그 과정에서 이제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복지국가가 점점 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기본소득을 보다 더 강력하게 요청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질문 받으면서 또 이야기 나누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이제 사실 보면 이제 뭐 작년에 특히나 이제 6월인가요 스위스에서 이제 뭐 국민투표로 이제 많이 이야기됐고 제가 또 이번에 찾아보면서 보니까 올해에 뭐 핀란드나 인도에서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언제부터 나왔느냐라는 이야기보다도 왜 특히 왜 최근에 돼서야 더욱더 이렇게 기본소득이 주목받는가. 근데 지금 시점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많은 방법들이 결국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우파적인 방법으로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겠죠. 최근에 뭐 남경필 후보 같은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근로라는 개념을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 근로다라고 해서 뭐 모두에게 일자리를 거의 뭐 강제로 주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일자리를 공급해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인 거고 또 전통적인 이 진보 혹은 좌파의 방법은 노동의 힘을 강화해서 노동이 자본과의 어떤 협상력을 통해서 소득을 분배하겠다는 것일 텐데 그 역시 이 자동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4차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노동이 그런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분배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의 한계가 이제 온 것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기되어 왔던 그런 불평등 상황이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것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이게 기본소득이 제기되는 기본적인 배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는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뭐 책에도 제가 썼듯이 이제 뭐 알파고의 접전 이런 건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4대1로 이겼지만 마지막 한 판 또 사실 져준 거다. 인간이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 져줬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작년에 그런 사건은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뭐랄까요 엄청난 압박감과 조바심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겠고 스위스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최초로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혹은 기대를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서 기본소득에 대한 뭐 반대도 있고 기본소득에 비판도 있지만 이제는 기본소득을
뭐 반대할 수 있어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이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좀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국민은 공짜 과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안희정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당장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보다 지금의 기존에 사실은 유지되고 있는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냐. 오히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복지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현행 이제 복지 제도와의 어떤 충돌하는 지점은 끊임없이 좀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제가 서울시에 가서 한번 강연을 했었는데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실제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기본소득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뭐 더불어 여러 뭐 우려나 문제 제기도 이제 하시고,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내용이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들의 공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20세기의 이제 복지 제도라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그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면서 이 노동자들의 어떤 궁핍과 이제 실업이 점점 사회 문제가 되고, 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라라는 요구가 사회의 그러한 어떤 투쟁들이 사회를 거의 해체시키고 붕괴시킬 위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일정하게 노동자들을 좀 달래기 위한, 사회를 유지하고 노동력의 양과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서구적인 복지제도가 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복지제도의 이제 기본 틀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살게 하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을 해서 자신의 노동하여 기여한 바에 대해서 급여를 받고, 이걸 이제 1차 분배라고 할 수 있죠.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분배를 받고, 그 분배한 몫에 대해서 세금을 떼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삶을 보장해주는 이제 2차 분배를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런 방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제대로 고용되고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의 어떤 기본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지금에 들어와서는 완전 고용이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어떤 상태에 지금 이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기존의 어떤 그런 복지 제도는 노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이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노동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어떤 장벽, 즉 선별이라는 장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이 장벽을 한번 설정하면 이 장벽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지를 수혜자들 사이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엄격한 어떤 선별의 장벽 때문에 오히려 빈곤의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현재 이제 복지제도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즉 과거 복지제도의 전제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어떤 복지제도를 강화 혹은 뭐 그것을 보완한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좀 한계를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복지에 대한 좀 시각, 분배에 대한 시각 자체를 좀 완전히 바꿔서 노동과 생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분배를 먼저 하고 기여에 대해서 보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적으로 그런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정하게 생존에 필요한 소득들을 보장받는, 삶을 다 보장받는 선보장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창의적인 혁신에 기여를 한다든가 사회적인 필요한 일에 협동으로 도움을 준다든가 할 때 그런 어떤 활동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후보장, 선보장 후보상 체제로 복지를 이제 한번 바꿔야 되는 시각 전환의 상황이 필요한 셈이죠.
현재 지금 복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그런 복지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미 흔들리고 있는 전제에 이제 발딛고 그 제도를 보완하거나 또는 또 보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완전고용이라는 이제 과거의 전제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전제가 상황적으로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복지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과는 조금 별개로, 그러니까 공짜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실험들이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실험들이 그러한 인간을 나태하게 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 다 좀 공감하실 거라고 보이시고, 어떤 책에 의하면은 대략 전체의 현재 지금 지구의 한 3억 명 정도가 이런저런 어떤 현금 지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지급을 받고 있지만 그 현금 지급을 받음으로써 뭐 일을 그만두거나 뭐 술과 도박에 빠진다든가 그러한 나태 행위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죠. 물론 이제 지금까지 그런 실험들이 되게 단기적인 시한을 두고 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평생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그때도 일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실험의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의 미래, 기본소득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되게 중요한 근거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적이고 이제 창의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은 오히려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한 관심은 생계가 보장된다고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참여할 때에 이런 혁신들이 좀 확장되고 확대되어서 더 많은 잇따라서 혁신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계 자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자신이 정말 목적하는 어떤 즐거운 일을 위해서 참여를 할 기회가, 그런 어떤 조건이 보장될 때 더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고 활동을 하려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제 좀 질문을 또 이어가면요.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오히려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약간 트집 거는 것 같지만 좀 질문을 드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이렇게 하고 선택권이 다양해지는 건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3D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고 싶은 것만 해서 3D 업종은 사람이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힘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할 때 이 일을 사회적으로 그 노동을 공급하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뭐 힘든 어떤 청소 일 같은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사람이 거기 붙박혀서 일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일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소득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 일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일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거고, 저는 이 세 번째 것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정말 힘들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어느 한 개인에게 고정시켜 놓기보다는 그 일로부터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좀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마이클 엘버트라는 사람이 쓴 이제 파레콘이라는 책에서 좀 제기하는 흥미로운 개념인데, 직무균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균형 제도라는 거는
어떤 사람 이 사회에 필요한 여러 노동 중에 어떤 일은 좀 쾌적하고 보상을 받는 노동이 있고 어떤 노동은 힘들고 그만큼 쾌적하지 않고 보상이 적은 일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쾌적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일에만 고정되도록 만들어 놓는 반면 이 파레콘이라고 하는 미래의 참여 경제라는 개념을 이제 파레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사무실에서 뭐 일주일에 한 절반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절반은 그 건물의 뭐 화장실 청소든 그 건물의 창고 정리든 다른 좀 힘든 일과 그 자신의 직무를 배합시킴으로써 모두가 직무의 균형을 갖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고 정의로운 노동 분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뭐 필요한 힘든 일들은 존재할 것 같은데 뭐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도움을 받는 그 일의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나눠가는 뭐 예를 들어 이 건물에도 아마도 화장실만 청소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에게 적절한 어떤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좀 적절히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뭐 함께 뭐 일정한 시간은 뭐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함께 창고 정리를 해서 우리 노동 전체의 그런 쾌적함과 불편함의 균형을 맞추는 게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노동의 정의로운 분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D 업종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본소득 좀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질문 자체가 어떤 면에서 노동의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정말 사람이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노동이라면 없앨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분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어떨까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분배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좀 오히려 정의롭고 바람직한 노동 분배가 아닐까? 뭐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화와 충분한 보상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은 좀 같이 분담해서 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충분한 보상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좀 노동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또 새로운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기본소득을 줬을 때 이게 사업주가 그것을 임금 보조금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기본소득만큼 회사가 임금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오히려 크게 보면은 노동권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로 이어질 텐데요. 근데 아까 이제 오준호 작가님께서 충분한 보상 말씀을 해주셔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노동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질문뿐 아니라 우리가 기본소득을 상상할 때 현실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 기본소득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듯이 툭 떨어졌을 때 떡 떨어지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 그 상상 자체가 좀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럼 당연히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기본소득도 받지 않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은 임금이 필요하냐. 라는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고용주의 어떤 판단이나 고용주의 결정에 의존해야 되는 정도를 그만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더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오늘날 같이 이제 노동들이 점점 분산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사실 노동조합을 통한 이 단체 행동이라는 원리가 작동되기가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이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관계를 맺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소득이 있다면은 그렇게 주변과 관계 맺고 주변에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면적으로 고용주가 너 기본소득 받지 않냐라고 노동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는 기본소득이라는 발판이 생기면 고용주에게 더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압박할 수 있는 고용주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아, 이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선택의 기회가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최저임금도 함께 향상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함께 이러한 노동 조건, 노동자의 발언권을 같이 향상시킬 되게 정교한 그런 어떤 기획들이 아주 필요할 것이지만, 기본소득이 노동자에게 보다 사용자에 대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지금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순서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과 우려 부분이 이제 한 2가지 정도 이제 준비한 질문이 남아서 어쨌든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아는 질문들이지 않을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래서 제 질문을 일단 하나 드리고 그 사이에 그 다음 질문은 그 관객석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들 질문을 좀 이어갈게요. 이 책에서 사실은 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좀 질문을 정확하게 짚고 지금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아서요. 여기에 노동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길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뭐 안정고용이라는 전제, 그리고 뭐 나태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해서 뭐 경제성장은 혁신을 통해서 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뭔가 심리적으로 그래도 이게 일하지 않은 사람이 먹어도 되냐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사실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하면서 오히려 재벌들을 비판하는 그런 식으로 그 가치를 우리 안의 것으로 활용해 왔었는데, 일하지 않는 자 정말 먹어도 될까? 권리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그리스의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보내는 내용이 나와서, 사실 저도 그 말이 함축하는 이 노동윤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이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 맥락은 당시에 이제 여러 그 지역별로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막 만들어졌을 때 이 기독교 공동체들이 외부의 탄압도 받고 뭐 시련을 겪으면서 일종의 휴거 사상, 구원 사상에 빠져서 이제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테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은 별 의미 없다. 기도하고 뭐 기도만 하면서 현실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들을 뭐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원이 무슨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로 끌어올려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충실해라 라는 의미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런 맥락이 있었구나. 이게 취업 노동이나 임금 노동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 개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알게 되었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일이 뭐 결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장에 취업하는 노동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와 관계를 위해서 모두가 각자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기되는 어떤 노동윤리와 관련된 그런 격언이나 말들이 어떻게 오늘날 이처럼 매우 강한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내리누르게 되었느냐인 건데, 책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한번 좀 찾아보면서 좀 서술을 했는데요. 원래 사람들은 어쨌든 성실하게 누군가를 돌봐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 인정하는 그런 윤리를 갖고 있죠. 그건 기본적인 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화에 이르게 되면서 자본가들이 사람들을 공장에 부리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노동자들이 산업화의 그런 리듬에 전혀 따라가지 않으려고 이제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책에도 있지만 뭐 성월요일 풍습. 당시에는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 주말이 지나면 일요일이 지나면 월요일도 당연히 일요일의 연장 이렇게 생각해서 성월요일이라고 해서 아예 출근 안 하고 노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용주가 왜 출근 안 해?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화요일 날 출근을 하면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또 막 출근했으니까 이제 술도 좀 덜 깨고 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다가 한 수요일쯤부터 이제 좀 해볼까라고 해서 목요일 날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나서 금요일 날부터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 토, 주말 내내 술 먹고 놀고 하다가 다시 한 화요일쯤 출근하는 이 리듬을 깨어야만이 오늘날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산업 노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월급도 주고 여러분 뭐 제르미날 같은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게으른 노동자들을 이제 일터로 끌어내는지 잘 드러나 있는데 뭐 벌금도 매기기도 하고 여러 이제 뭐 설교도 하고 뭐 등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근데 그 과정에 효과 있었던 방법이 노동윤리를 좀 포장해서 제시하는 건데 이 노동에다가 특히 남성 노동자들이죠. 남성 산업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노동은 단지 이제 너만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희생과 기여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로 남성 노동자들이 내 노동에 그렇게 높은 가치가 있었어? 라는 윤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윤리는 열심히 일한다는 것 더하기 특히 남성 노동자들에게 너의 노동이 가족 모두를 먹여 살리는 희생과 기여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데올로기와 함께 좀 결합을 하면서 더 쉽게 노동윤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자본가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남성 노동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족 노동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외에 뭐 여성 노동이나 뭐 아동 노동은 훨씬 헐값에 가치가 적은 노동으로 취급해서 적은 임금으로 부려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윤리가 정착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노동자들이 점점 조직을 만들고 자본가들에게 투쟁을 하면서 자본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이 노동윤리를 똑같은 형태로 돌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에게 자본가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왜 일하지 않고 먹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노동자들의 이제 윤리 노동을 시키기 위한 윤리가 노동자들의 투쟁의 윤리가 되면서 더욱더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사실상 소련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러시아 헌법에 소련 헌법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어서 안 된다라는 내용을 그 안에 헌법 속에 넣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레닌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에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에 눈이 많이 오니까 혁명 직후에 막 눈 내린 페트로그라드의 그런 눈 덮인 길을 과거에 일하지 않았던 귀족이라든가 뭐 공장주들을 끌어내가지고 눈 치우는 일을 시키기도 하죠. 그런 걸 시키면서 그걸 막 영상으로 찍어서 이게 어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일을 부여하는 아주 훌륭한 어떤 국가윤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동윤리가 형성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는 원래 일하지 않으면 뭐 먹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윤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이 여러 이제 상황 속에 형성이 되어 왔던 것인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원래 정당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노동윤리는 긍정적인 기여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운영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 노동윤리를 오늘날 자꾸 적용을 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우리 여기 있는 분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일자리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굳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사회적인 조건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사회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동윤리는 과거와 같은 긍정적인 기능이 이제 아니라 좁은 취업 문에만 목을 메고 자신의 이제 권리인 어떤 복지에 대한 요구나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압박으로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를 지금 작동하는 상황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윤리 자체가 어떤 그 역사적인 반드시 그래야 되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노동윤리를 강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 기반이 전혀 아닌데 완전히 달라졌는데 노동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마저도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스스로 위축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 거죠. 이런 노동윤리에 대한 이제 비판과 좀 새로운 재해서 노동윤리를 뛰어넘는 시도가 오히려 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관객석에서 잠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사실 기본소득의 아주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현금으로 준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남에서 이제 성남 뭐였죠? 성남 사랑 상품권? 네, 그런 걸로 이제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대라든지 사실 사람들이 이 정책을 평가할 때 기본소득으로 보지 않고 그냥 좋은 청년 정책 이렇게 봐서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이제 확산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이재명 시장의 이 요즘 행보를 볼 때 참 많은 감정이 드는데 그래서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물론 이제 지역적 실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사실 그 서울에서 준비하는 것도 이제 청년배당 조례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부분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시장으로 이야기되는 이 청년배당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이 청년배당과 지금의 공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기 안에서는 그래서 청년배당으로 시작하면 나이를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29살과 31살의 재정 상황이 다르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재정의 한계를 잘라야 되고 이거를 바라보는 50대의 시선이라는 게 우리도 하겠구나가 아니라 왜 쟤네만 줘? 우리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이 전략에 대해서 갑자기 너무 현실로 내려왔죠.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의 이 공약이라든가 청년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이어가지고 그 얘기하고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극렬한 반대를 하는 쪽은 저는 오히려 복지 정책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최근에 몇몇의 대선 후보들이 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그쪽 분들의 논리도 조금씩 달라진 것이 느껴져요. 어떻게 요즘에 주장하고 계시냐면 원래 복지라는 것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줬었던 건데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할 때 뭐 어린이 뭐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주자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의 필요의 논리에 있는 사회수단과 같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기본소득의 어떤 개념과 철학과 가치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기본소득은 괜찮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처음에 기본소득을 주장했었던 많은 우리 당도 그렇고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층 혹은 나이, 생애 주기별로 먼저 주자 이런 논리였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개념들과 합쳐지면서 이거 사회수당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저희 이제 1차적인 불만이라기보다 바람은 기본소득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제 책 이야기 좀 해주시지.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을 활성화시키면서 사람들의 심리 속에 청년배당의 실험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심리 속에 기본소득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라는 메시지를 준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기본소득은 뭐 부분 기본소득, 보편 기본소득, 뭐 액수는 어떻게 하는에 대해서 뭐 단호하게 이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되고 실험되거나 뭐 연구된 여러 이제 데이터 위에서 우리는 실증적으로 그 데이터를 수렴하면서 다음 단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서 청년배당이 과연 올바른 기본소득인가라기보다는 청년배당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지형에 약간이라도 뭐 심리적이든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를 연구하고 이 변화로부터 다음 방향을 찾아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시장이 이야기하는 대선 국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은 그 분이 처해 있는 정말 딜레마를 잘 반영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뭐 보편 기본소득을 충분히 제공하자라고 말한다면 여러 이제 현실성의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정한 어떤 계층 뭐 그렇다고 하면 특정한 계층들에게만이라도 집중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존 복지와 뭐가 다르냐 이 딜레마 속에서 참 어렵게 좀 길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담론의 가장 큰 좀 약점인 것은 제가 원래부터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복지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할 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복지를 위한 다양한 뭐 여러 이제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기본소득이 효과가 더 있는가 없는가라는 걸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뭐 선별복지냐, 뭐 사회수당이냐, 기본소득이냐, 혹은 뭐 사회수당이라는 게 원래 있는데 기본소득은 비슷한 건데 왜 말하느냐 등등의 이 복지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도 유효하지만 만약에 우리 노동당이 이걸 강조한다면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권리,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보편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좀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부분 기본소득 우리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기본소득은 그걸 제공하고 나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걸 받은 사람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청년 배당 받은 어떤 청년이 이제 SNS에다가 참치 뱃살 먹어봤다 이렇게 쓰니까 청년 배당 받아서 평생 처음으로 참치 뱃살을 먹었네 라고 하니까 당장 막 댓글들 달리는 거죠. 너네 참치 뱃살 먹으라고 배당 준 건 줄 아냐?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쓰다니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받은 사람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감시자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게 되는 그러니 당연히 뭐 청년 배당을 받았는데도 뭐 효과가 없더라 뭐 있더라는 평가를 뒤에 하게 될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청년 배당은 점점 뭐 줄이자는 논의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분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라도 먼저 주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런칭하는데 좀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인데 심리적으로 좀 더 거부감이 없는 방법이긴 사실인데 위험성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부분 기본소득은 틀렸고 뭐 보편 기본소득이 옳다 이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취약계층, 취약 인구에게 먼저 도움을 주자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에 대해서도 뭔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제 보편으로도 주어야 한다, 보편으로 사람들의 권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배합이 필요한데 이재명 시장의 현재 기본소득 정책 전 국민한테 30만 원씩은 다 주고
그리고 취약 인구에게는 따로 뭐 1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 그것에 좀 뭐랄까요, 일종의 절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노동당은 뭐 그에 비해서 좀 더 급진적으로 뭐 이재명 시장은 1년에 100만 원이지만 뭐 한 달에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그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또 별도의 이제 문제로, 노동당은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당이니까 그런 것들이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충분하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이라는 목표로 두는 것은 맞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로서 목표로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이제 그것을 런칭하는데 그것을 도입해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좀 그런 여러 심리적인 반발을 잘 달래거나 넘어설 수 있는 뭐 그런 좀 기술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어떤 딜레마 위에서 그냥 현재 그 딜레마를 반영한 좀 절충적인 어떤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위원장께서 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소득은, 특히나 부분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에서 다 있는 사회수당, 아동수당, 뭐 노인연금, 사회수당을 이름만 바꿔서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이 사회수당을 기본소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사회수당의 이름이든 뭐 저 같으면 좀 중년수당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만 있으면 뭐 기본소득 이름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들으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지금 좀 약간 호구적인 쟁점, 복지국가나 기본소득이 아니라 호구적인 쟁점에서 이 복지국가라는 게 최초에 만들어질 때 혹은 제기될 때부터 지금 모습 그대로 갖춰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계속 뭔가 덧붙여졌었는데 1945년에 영국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할 때 벌어졌던 논쟁이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논쟁과 정말 신기할 정도로 흡사하더라고요. 아동소득을 도입할 때 반대하는 핵심 세력이 노동조합인데 영국 노총에서 그걸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영국 노총에 반대하면서 아동수당이라는 걸 주면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줘서 아이들의 양육비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임금을 줄이고 다른 수당을 주면 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아동수당 도입 운동을 했던 엘레노어 라스본 같은 분은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이자 아동수당 도입 운동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동수당 운동은 일종의 사회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흥미로운 것은 남성 참정권 운동과 남성 사회권, 남성 복지 운동은 대단히 시간 텀을 오래 두고 이제 전개되었다고 하면,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과 여성 사회권 운동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제 영국의 정부와 노조를 설득할 때 이제 논리는, 모든 시민은 국가로부터 부를 나눠 가질 각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몫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아이들이나 여성을 남성 노동자의 부양가족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떤 수당, 몫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날 기본소득이 제기됐던 이런 맥락의 논쟁과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소위로 복지국가는 오히려 그런 국민 모두의 모두의 공유된 어떤 지분이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생산하는 노동자를 1차적으로 두고 생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부양해서 그들이 나중에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좀 만들어졌다면은, 이 복지국가는 오히려 기본소득의 정신과 유사한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현재의 모습을 갖춰갔다는 것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동수당이 아이들도 똑같은 시민의 몫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찬가지 오늘날 모든 국민이 노동을 할 수 있든 없든 똑같은 몫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런 의미로 확정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 거죠. 그를 위해서 어떤 현재의 현재의 어떤 유럽에서 진행되는 이러이러한 복지 정책이 원래 이건 복지국가의 프레임, 복지국가의 패키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기본소득 그것과 전혀 별개의 어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공통의 목표, 사람들이 삶의 조건을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없건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좀 불필요한 논쟁들을, 불필요한 대립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이제 복지국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얘기도 제기하고 싶은 것이지만, 기본소득 이제 운동 진영에서도 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 기본소득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이런 비판 많이 받잖아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이제 도입되면은 이러이러한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좀 이야기를 해온 것도 있는데, 그런 기본소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책 제목도 이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인데, 사실 제가 이제 주장한 제목은 아니지만 좀 화끈해야 된다라는 어떤 여러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팔리기만 한다면야 뭐 이런 생각을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기본소득의 현실적이고 이제 미래적인 모습은 기본소득과 함께 우리가 많은 것을 바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그 자체가 많은 걸 자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기보다는 기본소득이 배경에 깔리게 되면 우리가 그 힘의 바탕에서 우리가 권한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아닐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좀 전개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복지 운동하시는 분들과의 요구 속에서 좀 허구적일 수 있는 그러한 대립들보다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기본소득과 현재 이제 복지 정책 운동들을 결합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의 어떤 패키지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좀 실사무시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저도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지금 사실 특히나 대부분의 이제 다른 정당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이제 부분 기본소득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 이제 그 복지 사회수당으로서의 의미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권리의 의미가 사실 또 한편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드는 생각은 사실 저희 노동당도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보편적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을 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성장 경제 위기에서의 어떤 대안으로서는 많이 이야기됐는데,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의 의미를 슬로건화하고 그런 것들을 주된 어떤 홍보 전략으로 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얼핏 좀 전에 이제 강남훈 선생님 좀 강연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보편적 복지가 이제 선별복지에 비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 우유, 이제 돈이 없어 좀 나누는 거죠. 무상 우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1, 2학년만 이제 뭐 무상 급식을 할 것이냐, 이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나눴을 때 이제 무상 우유는 더 작은 것이긴 한데 모두에게 돌아갔을 때 사실 반발이 더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자고 했을 때 대부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보편 우유에서 보편 무상 급식으로 바꾸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 동의하기 이제 쉬운데, 이제 아까 이제 오준호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무상 급식 1, 2학년한테만 주면은 뭐 쟤네들 뭐 어떻게 쓰냐 뭐 이런 식의 논의로 서로 적으로 만드는 구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좀 같이 고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 질문이 밖에서 받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낙관적으로 기본소득을 해석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복지론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설명이 낙관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낙관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낙관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주장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각각 개인의 선택과 권한, 권력, 권리들을 확대해 가는 것은 결국 개인들의 삶의 삶 또는 삶의 질을 또 향상시키거나 바꾸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들이 뭐 총체적으로 모이면은 세상을 바꾸기도 하겠지요. 네, 그래서 좀 기본소득이 삶을 바꾼다는 게 보다 개인에게 더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자신의 삶을 바꾼다. 뭐 이런 게. 예. 특히나 뭐 지금 아까도 우리 정책실장님하고도 이제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장애인 관련해서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좀 기존에 요즘에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장애인들이 과거에 겪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어떤 미지원과 결핍을 같이 겪고 있다.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맞는 표현인가 모르겠지만은 지금 청년들이 장애인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동과 교육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뭐 일자리 문제나 또는 삶의 기본을 향유하고 누리는 데 대해서 M4라고 대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들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장애인이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거의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또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까 이재명 시장의 부분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 수당을 대부분 광역 단위에서 지급하고 있고, 또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장애인은 장애연금을 지금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만 원, 18만 원에서 최고 28만 원 수준으로.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청년 배당은 그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 들어서 기존의 사회수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소득은 제 생각에는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지급이 되어야 그것이 기본소득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현재적 시점에서 그렇게 공평하게 다 지급받아야 되는 기본소득의 액수는 얼마 정도여야 될까? 지금 30만 원, 50만 원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수급과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3만 원 정도. 지금 1인 가구 기초수급이 한 생계급여 포함해서 한 47만 원, 49만 원 요 정도 되는데 50만 원 받으면 결국 만 원 인상하고 기초급여가 만약에 없어지고 기본소득 대체된다라면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기초수급자인 노인에게 노인수당 20만 원을 주고 기초수급 20만 원을 깎는 이런 조삼모사식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오니까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이 얼마여야 되는가 하고, 또 다른 사회지원 서비스와 함께 지급되는 게 마땅한가에 대한 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이 질문이 너무 길어요. 되게 중요한 논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먼저 그냥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렇다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액수는 무엇을 기본소득의 기준 원칙, 더 중요한 원칙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제한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취업 노동에서 탈피할 정도,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은 어쨌든 좀 많이 충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겨레에서 지금 펀딩 사업을 하는 그런 뭐 140만 원 정도의 그런 기본소득 실험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일에서 좀 벗어나서도 어쨌든 자유롭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해보는 것일 텐데 그게 기준이라는 거고,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하는 뭐랄까요, 바닥을 확 올려서 정말 사람들의 최저 수준까지는 완전 보장을 하자, 이렇게 생계 수준을 보장하자라고 한다면은 대략 한 60만 원 정도의 최저 생계비는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닌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원칙은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만이 현실은 이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기본소득을 제기해 가자라고 하는 좀 플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무엇을 목표로 잡느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최저 생계비는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뭐 하나의 목표이자 원칙이라는 말씀이고요. 사회 서비스는 당연하게 이제 좀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는 우리 삶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이제 살려면은 한두 가지의 요소가 아니라 삶을 떠받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제공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뭐 건강, 뭐 무상 의료나 무상 교육이 문제가 아닌가, 뭐 교육이나 의료의 복지가 문제가 아닌가, 기본소득은 나중에도 된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질 좋고 저렴한 그런 의료나 교육과,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좀 선택할 수 있는 현금 소득은 함께 갖춰줘야지, 어느 한계에 갖춰지면 나머지가 이제 대체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뭐 밥도 잘 못 먹는데 무슨 옷은 뭐하러 필요하냐 라든가 옷도 못 입는데 집이 왜 필요하냐 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와 기본소득은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기본소득은 이 조건 위에서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모든 게 함께 갖춰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 서비스까지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기본소득으로 부른다고 하면 우리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오는 뭐 서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복지를 대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맥락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이 생애 주기별 어떤 복지 서비스나 수당들이 좀 갖춰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 몇 살까지는 이 수당을 받다가 그 생애 주기가 지나서 다음 수당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뭔가 조사를 하고 뭐 이제 어떤 그 선별을, 그런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매 주기별 이렇게 심사 과정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너무 복잡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은 꼭 어떤 우파 세력뿐 아니라 그냥 복지에 있어서 좀 해결되어야 되는 좀 문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으로 복지를 통합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그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것이고, 이 담론 속에서 그러면서 복지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압력도 있는 거고, 복지를 더 늘리면서 노동으로부터 해방까지 나가자고 하는 이제 입장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소득에 둘러싼 담론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기본소득을 원하고 어떻게 이제 뭉쳐서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밀릴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의 현장이지 뭐랄까요, 무슨 뭐 고정되어 있는 무슨 진리의 현장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근거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제일 중요한 건 토지일 것이고, 이 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접근하고 부를 나눠 가질 그런 권리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는 거죠. 공유하고 있는 부에 접근하고 부의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
그 공유 배당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산 혹은 이런 부를 증가시키는 활동은 한 개개인의 어떤 특수한 기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협동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시각에서 이렇게 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면은 이 협업에서 발생하는 부는 역시 우리 모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겠죠. 2009년에 이제 숙명여대에서 되게 좀 희한한 연구를 했는데, 신생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제 그게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가라는, 인간의 화폐 가치는 얼마인가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매우 흥미로운 연구인데, 이제 결국 이 말은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효과를 파급시키는데, 그래서 계산해 보면 대략 이제 1인당 태어나기만 해도 12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갖는다, 이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1.5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한다. 뭐 그래서 이제 사람의 가치는 1.5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 함께 이제 사회적인 이 부를, 사회적인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에 따른 정당한 뭐 보상이라는 의미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정치 철학적으로 우리가 자유롭다,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 라는 게 하나의 정당한 진리라고 한다면, 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너는 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너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단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저 책에서도 얘기한 것은 누구나 자기가 가고 싶은 축제나 공원에 갈 권리가 있고, 그것을 독재 정권이 억압하지 않는다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인 수단이 없으면, 현금이라는 수단이 없으면은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당연한 반론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냐. 예를 들어 나는 최고급 스포츠카를 갖고 싶은데 그거를 그럴 자유를 누리려면 누구나 나한테 스포츠카를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쨌든 자유의 기본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린다고 하는 어떤 좀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조건이 허락하는 한, 그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조건이 부족하다면, 불가능하다면 해줄 수 없는 것이겠지만, 조건이 허락한다면은 그 시민들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도 기본소득은 좀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상황과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기본소득을 공화주의적으로 정당화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공화주의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고, 이 시민으로 사는 것은 그냥 개개인의 인간으로 우연히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국가에 연결되어 있는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건데, 그 주권을 행사하려면은 단지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제 그런 주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조건도 보장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민주공화국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헌법에는 그런 게 지금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시민들이 충분한 정도의 이제 삶의 자유를 누리고 정치적인 공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보장해준다. 이게 국가의 의무가 되지 않겠는가. 거기까지 이제 본다.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본소득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이제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주변 분들한테 최순실이 지금 박근혜 최순실이 은닉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많으면 수십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수십조를 환수해서
일회성으로 다 한번 국민에게 쏴주면 어떨까? 이제 촛불 기본소득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러한 어떤 뭐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의 차원에서 뭐 배려의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기본소득을 좀 맛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얘기하니까 기본소득을 재원의 문제로 반대하시는 분조차도 그거 괜찮은데? 사실 그 은닉자 자금이라는 게 뭐 누구 앞으로 뭐 국가로 환수된다고 해도 그냥 뭐 누구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쓰여질지 뭐 토건 기업에게 쓰여질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모두에게 어떤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건 어떤가? 라는 식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은 사회와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기본소득을 마치 어떤 정치활동, 무슨 따지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맞바꾸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 주어졌으니까 더 열심히 정치에 참여해라 라는 식으로. 근데 사실 저는 꼭 그렇지 않아도 기본소득이 바탕이 돼서 각자가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삶을 누릴 수만 있으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이 시민들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다양한 삶을 살 수만 있으면은, 살 수 있게 더 도와줄 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더 많은 활성화,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대전이나 혹은 서울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다채로운 실험과 시범 사업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험과 실증이 정말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원래 옳은가 그런가, 뭐 오늘 복지에 있어서 뭐 이러저러한 노선이 옳은가라고 하는 노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해보고 나서 무엇인지 해보고 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자료로부터 출발을 해야 제대로 된 기본소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인용하는 이야기가 케냐에서 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벌어지는 걸 사례로 좀 드는데요. 케냐에서 학교 출석률이 들쭉날쭉하니까 여러 뭐 자선단체 혹은 다양한 NGO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합니다. 이 실험들은 예를 들어 뭐 교과서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혹은 교복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식사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요. 교과서를 무료로 나눠줬을 때도 학교 출석률이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교복을 나눠주면 좀 더 효과가 높다고 하고요. 급식을 무상으로 했을 때의 출석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 이 모든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것은 구충제를 나눠줬을 때라고 합니다. 이제 기생충약을 무상으로 줬을 때의 출석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것이 그러면 뭐 철학적으로 구충제가 교과서보다 더 철학적으로 정당한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해보기 전에는 뭐가 더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는 뭐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쌓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이 여러 나라에서 효과를 거둔 것이죠. 오늘날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현금 지급 시범사업을 해봤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단지 뭐 빰파리스가 멋진 노선을 정립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뭐 정당화된 게 아니라 해보니까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결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인 거고, 한국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힘을 받는 거는 우리 뭐 기본소득에서 혁혁한 이론적인 공을 세워주신 다양한 연구자들, 뭐 강남훈 교수님이나 금민 선생님 같은 분들의 역할도 분명히 크지만 성남시에서 받아본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죠? 뭐 한 달에 한 5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받고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달라지고, 그 실험 결과 중에 유의미한 것은 청년 배당을 받는 사람들의 90%가
청년 배당 비슷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소득 운동이 힘을 받고 있는 거니까 다양한 방법에 이제 실험과 경험이 반드시 토대돼야 된다는 것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소득이 곧 만병통치약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 어떤 그러한 방법에서 좀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과 함께 한다면은 세상이 혹은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매우 치밀한 연구와 다양한 상상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다양한 세상의 것들을 기본소득을 좀 바라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이 9호선 지하철의 그런 지옥철의 러시아워는 기본소득이 결합된다면은 이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게 되고요. 서울시의 교통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울에 그만큼 많이 출근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때문이잖아요. 기본소득이 이러한 필요성을 좀 완화시킨다면, 압력을 완화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AI가 문제가 되면서 3,500만 마리의 닭을 우리가 살처분을 했는데, 근데 이러한 공장식 축산이 계속되는 이유는 서민들의 식생활이 아직까지는 좀 저가 식생활, 저가 식료품을 원하기 때문인 건데, 만약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은 인도적인 어떤 축산이라든가 유기농 축산으로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협동조합적인 어떤 생산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힘을 받지 않겠는가. 기본소득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기본소득이 아닌 어떤 아이디어만 제기할 때 사람들에게 인식에서 막히는 부분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일해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라고 하는 어떤 거부감을 줄여주면서 가치 있는 다른 어떤 정책과 제도들을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을 해본다면 더 효과를 얻지 않겠는가. 기본소득과 함께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연구와 상상, 또 하나는 이제 실험과 경험, 이런 것이 아니겠는,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중동이 딱 프레임을 짜면서 복지는 가난한 사람한테 선별적으로 줘야 되는 거 이러면서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런 논쟁들을 막 끊임없이 어떤 프레임 속에 이제 가둬두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소득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프레임을 깨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우리 나라들의 여러 가지 공략점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고민해보면 이 프레임을 짠다는 말씀하셔서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프레임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합의적인 대안은 그 프레임 안에서 자꾸 반박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공짜밥이냐 그런 이야기 그런 거 나왔잖아요. 공짜밥이 할 때 공짜밥이 아니라 그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때 기본소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세금 돌려받는 거다 뭐 등등 그런 프레임들 속에서 뭔가 좀 반박을 하게 되면 자꾸 프레임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게 이게 프레임 이론의 뭐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하다 나왔던 것처럼 당연히 기본소득이 복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복지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투표권처럼 당연한 권리, 혹은 국민들의 당연한 배당, 목 이런 어떤 개념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투표권 받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러한 어떤 이야기로 해나가야 복지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책과 함께 제기되었던 이제 분배 정치의 시대라는 책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던 내용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본소득을 뭐 지급하면 저성장 시대를 탈피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혁신도 가능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뭐 활동과 생산적인 기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오는데, 좀 다르게 시각을 전환해서 왜 분배가 생산보다
귀에 이어지는 일이어야 하지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산해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가 아니라 누구든 돌봄을 받지 않고는, 누구든 양육되지 않고는, 혹은 뭐 누구든 먼저 먹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분배가 중요하고 먼저 나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라는 문제제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프레임 속에서 황당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제기를 할 때만이 사실 말씀하신 공짜 밥을 줘도 되겠는가, 뭐 노동윤리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이제 많은 그런 요구들이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책에서는 흥미로운 지점들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남아프리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수가 사실상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확 전환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이 기본소득 전환이 좀 막히는 점은 특히 이 남성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다고 해요. 근데 이 반발의 이면을 들어가 보면 노동자들이 내가 일해서 버는 어떤 임금이 내가 이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몫을 내가 이제 버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돈을 번다는 데서 자신의 어떤 지위나 자신의 어떤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 보조금은 마치 좀 뭔가 무능한 사람,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 같지 못한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몫으로 좀 치부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늘 있어 왔는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거에는 어쨌든 이 남성 노동자들의 일자리라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일자리도 없는데 다들 실업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마치 분배나 보조금을 받는 일들이 뭔가 무능함의 지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더 확산되는 것을 바로 막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러면 보조금을 수령하는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이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보조금만 받느냐, 그게 아니라 보조금 한번 받으면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머리 아픈 일들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도 뭐 정부 보조금 따보려면은 온갖 형태의 보고서와 무슨 기획서를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공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보조금을 받으면 이거 자기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집에 양육수당이 뭐 얼마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 다 알고 다 몰려들어서 나 좀 나눠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2차 분배, 3차 분배, 4차 분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에서는 노동자들이 고향집에, 시골집에 귀가할 때 낮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밤에 온다고요. 낮에 오면 다 왔다는 사실을 알고 동네 사람 다 모여들어가지고, 어이구 뭐 참 실수가 고난해, 우리 집 큰딸이 결혼을 해서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 꺼낸다는 거죠. 뭐 이렇게 또 분배되니까 그거를 좀 피하려고 밤에 살짝 가기도 하는 좀 특이한 일도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 분배하는 과정도 엄청난 노동력이 든다. 분배 노동 역시 이 생산 노동에 못지않은 인간의 중요한 활동이고, 또 어떤 시각에서는 그게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거를 마치 분배받는 것이 무능력자의 어떤 지표인 것처럼 계속 만들어 온 사회적인 어떤 정서는,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 그 누군가가 좀 만든 이데올로기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공짜 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서구에서는 유모국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유모국가.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비판할 때 유모국가, 마치 이제 무능력한 사람들이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상적인 남자라면 일을 해야지, 이렇게 유모국가의 젖에 매달려 있으면 되겠어? 라는 이미지 자체가 그런 어떤 분배에 대한 일종의 분배에 대한 그러한 폄하는 참 가부장적인 그런 정서와도 일맥상통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분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든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좀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어떤 프레임의 속에서 얘기하고 효과를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만, 노동당 같은 좀 급진 정당은 완전 전혀 새로운 프레임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좋은 표현하신 것 같은데 먹지 않고 어떻게 일하는 예. 네. 아까 그거 보면 아까 나왔던 거 일하지 않는다 먹지 마라에 배치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말 생존 먹는 거가 도리어 불확실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 3,500원짜리 또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청년 세대가 지금 점점 더 많아진 상황에서는 좀 좋은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 네. 사실 앞뒤만 바꾼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수긍을 못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점점 더 마음으로는 또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먹을 수가 있어야 뭐라도 하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이 가로막는 뭐 윤리, 뭐 제도가 정당할 수 있는 건가? 좀 급진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겠죠.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이 책을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저희 뭐 에필로그에 좀 쓴 이야기 하는데 처음 마음먹었을 때는 몇 년 전이거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 정도도 낮고 기본소득 이야기하면 코웃음부터 치는 시대 그런 시기여서 기본소득을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필요하겠다.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기본소득이 사회 이슈로 확 떠오르면서 요즘 말로 이게 핫해지면서 그동안 썼던 뭐 원고 내용들을 다 버려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요 정도 되는 분량을 하나 정도 더 쓴 것을 거의 버리고 새로 이제 쓰게 된 이런 고충이 사실 저는 책 2권을 파는 것과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너무 잘 된 일이죠.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 이야기만 하면 가게 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만간 될 것 같아, 되긴 될 것 같은데 뭐 언제 되느냐가 문제야, 혹은 뭐 지금은 좀 있지만 뭐 향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고민, 기본소득을 주어진다면이라고 전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 뭐 여러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자신의 이제 어떤 원래부터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배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노동당 같은 이 급진 정당에서는 기본소득을 예전부터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노동당이 아닌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이야기하는 기본소득 뭐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이제 복잡한 감심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이상적인, 좀 더 모두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만들어주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면 이 상황, 이러한 어떤 상황이 우리가 기본소득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를 좀 부여해 주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고, 그런 동기가 부여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은 그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기본소득은 더 빨리 도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제 기본소득이 풍족하게 현실화된 세상에서 지금의 간담회를 옛날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50%가 넘는 국민들이 이제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라는 응답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과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그런 공감들이 많이 넓어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사실 또 노동당에게는 또 내려진 또 다른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 좀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좀 강의해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